제6장 그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 초목대사가 원적하자 남아있던 승려들은 대성통곡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상자를 치료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갑자기 종 밑에 구리 항아리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을 먹은 승려들이 구리 항아리를 바라보며 입을 모아 연부를 외는데도 그 이상한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명의 승려가 힘을 모아 종을 다시 매달고 항아리를 들추니 안에서 거대한 고기 덩어리 같은 게 굴러나왔다. 승려들이 대경실색해 사방으로 도망치자 그 고기 덩어리가 일어나 숨을 헐떡거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보구였다. 그는 항아리에 갇혀 결투의 후반부를 보지 못했는데 초목대사가 죽고 형제들이 모두 중상을 입은 것을 알자 화가 나 씩씩대기 시작했다. 한보구가 금룡편을 들어 올려 구척이의 정수리를 공격하려 하자 전금발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셋째 사형, 안 돼요. 한보구가 짜증을 내며 물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전금발이 아픈 허리를 움켜잡으며 신음하듯 말했다. 글쎄, 안 된다니까요. 한편 가지낙은 두 다리에 칼을 맞는 중상을 입었지만 정신만은 멀쩡했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해독약을 꺼내 구척이와 한소영에게 먹이라고 승려들에게 이른 뒤 한보구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한보구는 분기탱천하여 단천덕을 죽이려 했다. 가지낙이 한보구를 말렸다. 그 못된 놈은 나중에 처리해도 돼. 내상을 입은 형제들부터 구해. 주총과 남이는 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였고 전금발의 허리 부상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장하생은 팔뚝이 부러지고 가슴 통증도 심해 잠시 기절했지만 정신을 차린 뒤에는 그런대로 상태가 괜찮아졌다. 이에 무사람들은 사찰에 남아 상처를 치료했고 법화사에서는 항주 운처사로 사람을 보내 초목대사의 장례 문제를 처리했다. 며칠이 지나자 구척이와 한소영도 해독이 됐다. 구척이는 의술에 능통해 주총 등에게 약을 처방하고 다른 사람의 부상도 돌봐주었다. 다행히 모두 기초 체력이 튼튼해 상처가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선방에 모인 그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단천덕 같은 소인 잡배에게 노라나 강호에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 모두 중상을 입었고 초목대사는 목숨까지 잃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윽고 한소영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구 도장의 영명함은 천하가 아는 바이고 우리 7형제 또한 강호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한낱 무명소졸에게 실컷 노란한 게 강호에 알려지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해요. 뒤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도장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나 구척이는 유구무원이었다. 자신이 조금만 성질을 죽이고 초목과 차근차근 의논했다면 모두 해결될 일이었거늘 후회막심이었다. 구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 대영은 어찌하면 좋겠소? 원래도 괴팍했지만 눈이 먼 후 더욱 비뚤어진 가지낙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 도장은 천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분이 아니쇼? 언제부터 우리 형제를 생각했다고 내 의견을 묻고 그러쇼? 그는 자신의 7형제가 구척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이 평생의 치욕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다리에 검을 맞은 것 또한 분에 미칠 지경이었다. 구척이는 겸연쩍었지만 가지낙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7사람을 둘러보며 정중히 예를 갖추어 사과했다. 빈도가 무능에 큰 실수를 저질렀소. 면목 없지만 여러분께 사죄를 올리겠소. 그러자 주총 등도 그에게 예의를 차렸다. 그러나 가지낙은 여전히 냉랭했다. 우린 창피해서 이제 더 이상 강호에 나갈 수도 없소. 그저 고기나 낫고 장작이나 팰 것이오. 이제 도장만 우릴 괴롭히지 않는다면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요. 구척이는 무안의 얼굴까지 벌개졌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을 뗐다. 모두 빈도의 잘못이니 다시는 이곳에 발을 디디지 않겠소. 초목대사의 원수는 빈도가 반드시 갚을 거요. 그럼 난 이만 떠나겠소. 그가 다시 7사람에게 하며 돌아서는 순간 가지낙이 소리쳤다. 잠깐! 구척이가 돌아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오? 가 대영. 우리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면 다요?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말씀해 보시오. 무엇이든 따르겠소. 구척이의 말에 가지낙이 잠시 된 신음을 내뱉으며 말했다. 우린 이대로 끝낼 수 없소. 다시 한번 겨뤄봅시다. 강남 7괴는 정의롭기로 소문이 났지만 이름 그대로 다들 고집스럽고 괴팍한 면이 있었다.
그들은 강호의 싸움에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옛날 회양방과 싸울 때도 100여 명의 호거를 물리쳤고 어린 한소영마저도 적을 2명이나 죽여 강호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구척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으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그들의 오랜 친구인 초목대사가 비명행사한 것도 따지고 보면 구척이의 경솔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화사에서 분명히 곽소천의 아내를 숨기고 있었으니 그 점에 대해선 강남 7궤 또한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구척이가 입을 열었다. 가 대영이 해독약을 주지 않았다면 빈도는 암기에 맞아 벌써 불귀의 객이 되었을 거요. 다시 겨룰 것 없이 빈도가 진 걸로 하겠소. 가진학은 다시 겨뤄봤자 자신들이 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장에 장검을 놓고 떠나시오. 내 이미 저들의 체면을 세워주었건을 해도 너무하는군. 구척이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지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가 대영의 쇠지팡이처럼 빈도의 호신 병기일 뿐이오. 가진학이 소리쳤다. 내가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요? 구척이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가진학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지금은 모두 부상을 입어 승부를 내기 어려우니 내년 이맘때 취설로에서 다시 한번 겨룹시다. 그 말에 구척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괴팍하긴 하나 영웅걸들인데 뭐 하러 저들과 겨룬단 말인가? 그날 한보구가 항아리에서 나와 날 죽이려 했다면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일은 경솔한 나 때문에 빚어진 비극 아닌가? 대장부라면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하지만 저들의 고집을 어찌 꺾는단 말인가? 그는 잠시 심사숙고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제의했다. 다시 겨루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오. 다만 그 방법은 빈도가 정하겠소. 그렇지 않다면 술 겨루기에서 주형에게 지고 법화사에서 여러분께 진 것처럼 3번째 싸움도 지고 말 테니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소? 한보구, 한소영, 장하생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침대에 누워있던 주총 등도 고개를 들어 관심을 보였다. 우리 강남 7괴는 항상 결투 방법과 시간, 장소를 상대방에게 선택하게 했소. 구척이는 어린애 같은 그들의 호기심에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며 말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무조건 따르겠단 말이오. 주총과 정금발은 어떤 묘책을 내든 우리한테는 어림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요. 구척이가 다시 확인했다. 정말이오. 한소영이 기어들었다. 어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만약 내가 말한 방법이 타당치 않다면 그냥 내가 진 걸로 해두겠소. 구척이는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굴렸다. 저들은 승부욕이 강해서 무조건 나와 겨루려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가진학이 말을 받았다. 말로만 끝낼 수는 없소. 어서 얘기해 보시오. 이에 구척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한때의 혈기가 아닌 진짜 실력을 겨뤄볼 수 있을 거요. 우린 무림에서 명성을 얻은 인물들이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권법이나 무기로 겨루는 건 시시하잖소. 권법과 무기를 쓰지 않고 겨루는 방법도 있나? 또 술을 마시자는 건 아니겠지. 강남 7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구척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 명승부를 펼쳐봅시다. 내가 여러분과 인내심뿐만 아니라 지모까지도 겨뤄보겠소. 이 시합이 끝나면 누가 진짜 영웅호걸인지 판가름 날 거요. 이 말을 들은 강남 7괴는 자신들도 모르게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소영이 재촉했다. 어서 말해보세요. 우린 어려운 것일수록 좋아요. 돌을 닦고 부적을 만드는 일은 아니겠죠? 그럼 우린 적수가 못 되지 않소. 도둑질로 겨룬다면 빈도 역시 적수가 못 될 거요. 주종의 농담에 구척이도 받아쳤다. 한소영이 깔깔거리다 또다시 재촉했다. 어서 말해보라니까요. 드디어 구척이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치고받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비명행사한 충신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서였소. 그렇다면 우선 자초지종을 알아야 할 거요. 그는 곽소천, 양철심을 알게 된 일부터 단천덕을 추적하게 된 일까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경청하던 강남 7괴도 조정관리의 무능함과 금인의 포악함에 욕을 퍼부어댔다. 설명을 마친 구척이가 말했다. 단천덕이 데려간 사람이 바로 곽소천의 처이시오. 가 대협과 한씨 남매를 제외한 내부는 모두 그들을 보았을 거요. 가진학이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잘 됐소. 그러나 양철심의 첩포씨는 행방이 묘연하오. 빈도는 그녀를 보았지만 여러분은 모를 거요. 빈도가 겨루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요. 그래서 방법은
한소영이 구척이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는 이 씨를 구하고 도장은 포 씨를 구해서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그거죠? 구척이가 한소영의 재치에 미소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겨우 그걸로 진짜 승부를 가릴 수는 없지요. 빈도의 방법은 더욱 어렵고 좀 더 장기적인 것이오. 가진학이 물었다. 그게 대체 뭐요? 그 두 여인은 모두 임신 중이오. 일단 그들을 구해 순산할 수 있도록 보살핀 뒤 난 양가의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은 곽가의 아이를 가르쳐. 구척이의 말을 들은 강남 7괴는 하나같이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보구가 물었다. 그래서요? 18년 후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가흥부 취설로에 다시 모여 강호의 영웅환들을 모두 초청한 뒤 연애를 베풉시다. 술기운이 무르익으면 두 아이에게 무예를 겨루도록 해 민도의 제자가 홀륭한지 여러분의 제자가 대단한지 지켜보는 거죠. 강남 7괴는 기가 막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구척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다시 빈도와 겨루어 이긴다 해도 머릿수로 밀어붙인 꼴밖에 안 되니 별로 영광스러울 것도 없지 않겠소? 하나, 빈도의 무예를 전수받은 사람과 여러분의 무예를 전수받은 사람이 1대1로 겨뤄 그쪽이 이긴다면 나로선 진심으로 승복할 수밖에 더 있겠소? 가진학은 자신감에 충만해 쇠지팡이로 땅을 내리쳤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전금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씨가 이미 단천덕 손에 죽었다면 어쩌죠? 이 싸움은 결국 운이 따라줘야 하니 그렇다면 하늘이 빈도를 돕는 거겠죠? 구척이가 대답하자 이번에는 한보구가 나섰다. 좋소. 가련한 과부를 돕는 건 무리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니 싸움에 진다 해도 어쨌든 좋은 일을 또 하나 하는 거잖소. 구척이가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밝게 말했다. 한 형의 말이 맞소. 장차 여러분이 곽 씨의 후손을 잘 키워줄 테니 내 죽은 곽 형을 대신해 감사드리겠소. 그가 좌중을 둘러보며 읍을 했다. 생각해보니 너무 교활한 방법 같소. 지금 그 말은 우리더러 도장 대신 18년을 수고하라는 거 아니오? 주총의 말에 구척이의 안색이 변하더니 돌연 양천대소하기 시작했다. 한소영이 어리둥절해 물었다. 뭐가 그리 우습죠? 강호인이라면 누구나 강남 7괴를 정의롭고 인정 많은 영웅호걸이라 칭찬했는데 오늘 보니 한보구와 장하생이 입을 모아 물었다. 뭐가 어쨌단 거요? 구척이가 연신 웃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잖소. 강남 7괴는 구척이의 말에 녹이 충천했다. 한보구가 탁상을 내리치며 뭐라고 입을 열려는데 구척이가 말했다. 예부터 진정한 협사는 친구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소. 비록 곽소천은 빈도의 친구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데는 너와 내가 없거늘 그 후손을 키우는데 대가를 바란단 말이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주총이 겸연쩍은 듯 부채를 흔들었다. 도장의 말씀이 맞소. 내가 실언했소. 우리 형제가 잘 키우면 될 게 아니오? 그는 내심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구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이 3월 24일이니 18년 후 이날 정오에 취설로에 모여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를 가려봅시다. 그는 이 말과 함께 소매를 펄럭였다. 온 방에 바람이 이는 가운데 구척이가 문을 나섰다. 갑자기 한보구가 씩씩거렸다. 난 이 길로 단천덕을 죽이러 가겠어. 그놈이 꼭꼭 숨어 행방이 묘연해지면 우린 속수무책이잖아. 7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상을 입지 않은 그가 단천덕과 이 씨를 쫓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휘파람으로 애마를 불렀다. 셋째 사제 잠깐만. 넌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잖아. 주총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한보구가 워낙 잽싸고 황마 역시 번개처럼 빠른지라 그들은 이미 저 멀리 달려가고 있었다. 단천덕은 이평을 끌고 정신없이 내달리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부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강가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 마침 돛담배가 한 척 있었는데 사공이 막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려는 참이었다. 강남은 물이 많아 수로가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고 북방의 말처럼 남방의 돛담배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 사공은 무시무시한 무관을 보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즉시 그들을 태워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내 큰일을 저질렀으니 이만으로 돌아간다면 우선 백부 손에 죽으리라.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북쪽으로 가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 도장놈과 강남 7괴가 죽거나 백부의 화가 풀렸을 때 돌아와야겠다. 단천덕은 생각을 하며 사공에게 북쪽으로 노를 저으라고 명했다. 한편 한보구는 저작거리 여기저기를 달리며 수소문해봤지만 쉽사리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단천덕은 여러 번 배를 갈아탄 뒤 군관 복장을 갈아입었고
이평에게도 강제로 옷을 바꿔 입게 했다. 10여일 후 양주에 도착한 그들이 한 객잔에서 잠시 묵어가려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들이 주인에게 단천덕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깜짝 놀라 문틈으로 살펴보니 그들은 겉모습이 너무나 비교되는 땅딸보와 미녀였다. 둘은 모두 가흥 말투였는데 강남 7괴의 일원임이 틀림없었다. 다행히도 가흥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주인 때문에 그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단천덕은 다급히 이평을 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시 배에 몸을 실었다. 불안해진 단천덕은 사공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닥달해 단숨에 북방에 당도했다. 그곳은 산동에 있는 미산 호반의 이구격이었다. 이평은 임신 중이라 행동이 자연 느렸고 신경도 예민해져 불평이 잦았다. 더욱이 단천덕이 자신에게 흑심을 품을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니 둘은 마주칠 때마다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며칠 후 그 땅딸보와 소녀가 또다시 그들을 쫓아왔다. 단천덕은 조용히 방 안에 숨어 있으려 했는데 이평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온 것을 알아채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단천덕은 황급히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막고 한바탕 주먹질을 했다. 비록 한보구와 한소영이 그 소리를 듣진 못했지만 단천덕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가 이 씨를 데리고 달아난 목적은 오직 하나. 적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더 이상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인질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니 차라리 혼자 달아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다. 여자가 자꾸 말썽을 부리니 단칼에 처치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듯 싶었다. 단천덕은 한씨 남매가 돌아가자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다. 이평은 이평대로 남편을 죽인 원수와 함께 죽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단천덕은 잠을 잘 때도 그녀의 손발을 묶어 거동을 못하게 했다. 그녀는 단천덕이 하려는 짓을 눈치채고 속으로 기도했다. 여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러곤 즉시 품속에서 구척이에게 받은 단검을 꺼내 쥐었다. 그 단검은 속옷 안에 숨기고 있었기에 단천덕도 찾아내지 못했다. 단천덕이 지그시 웃으며 이평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단천덕을 찌르려 달려들었다. 단천덕은 차가운 기운이 스치자 다급히 몸을 피하며 단검을 쳐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날이 매우 예리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칼날을 부러뜨렸다. 단검의 칼끝은 이미 단천덕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대경실색한 단천덕이 뒤로 물러나며 발을 헛디디자 찌 하고 옷 앞자락이 찢어지면서 가슴부터 배까지 칼자국이 쭉 그어졌다. 이평이 조금만 더 힘을 주었어도 내장을 쏟아내며 죽었을 것이다. 너무 놀란 그는 황급히 의자로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 어서 검을 거두시오. 죽이지 않겠소. 이평 역시 전신의 힘이 빠지고 사지가 떨렸다. 게다가 배 속 아이까지 놀라 발길질을 하니 더 이상은 싸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거렸지만 움켜쥔 단점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단천덕은 한보구 일행이 다시 쫓아올까봐 겁이 났지만 자기만 도망쳤다간 이평이 행방을 누설할까 두려워 또다시 그녀와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임청, 덕주를 지나 하북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외딴 곳에 몸을 숨겨도 얼마 후엔 누군가가 그 뒤를 쫓았다. 처음에는 땅딸보와 소녀뿐이었는데 이제는 쇠지팡이를 지닌 장님까지 합세했다. 물론 그들은 단천덕을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단천덕이 유리한 처지에 있는 건 분명했지만 계속 숨어 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후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다. 이평이 갑자기 실성을 한 것이다. 객잔에서도 길을 갈 때도 괴성을 지르고 헛소리를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어떤 때는 머리와 옷을 풀어 해치기도 했다. 단천덕도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잠시 정신이 이상해진 걸로만 여겼는데 며칠이 지나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평은 추적자들이 자신을 찾기 쉽도록 일부러 가는 곳마다 단서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초가을 즈음 단천덕은 적들의 추적을 피해 이미 저 먼 북구까지 도달했다. 지니고 있던 은자도 곧 떨어질 형편이고 적들도 여전히 추적에 고삐를 늦추지 않으니
그는 자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항주에서 벼슬 할 땐 고기며 술에 돈까지 마음대로 쓰며 호강을 누렸는데 왜 쓸데없이 남의 돈을 탐해 우가촌까지 가서 이 미친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이 고생을 하는 건지. 그는 이평을 죽이고 혼자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를 암살하려던 계획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용하기 위해 끌고 다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고, 게다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니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금국의 수도 연경에 당도했다. 단천덕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이곳은 사람이 많으니 외딴 곳에 숨어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미친 여자를 없앤다면 적들이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찾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껏 의기양양해진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금나라 병사들이 나타나 다짜고짜 두 사람을 끌고 가더니 짐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닌가. 이평은 체격이 왜소해 비교적 가벼운 짐을 졌지만 단천덕은 100여 근에 가까운 짐을 져 끙끙 댈 수밖에 없었다. 그 금나라 병사들은 몽고로 가는 사신을 수행하며 북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를 호송하는 병사들이 한인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양식을 치고 운반하도록 한 것이다. 단천덕은 몇 마디 항변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 뿐이었다. 그런 상황은 그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다만 그는 항상 채찍을 휘두르는 쪽이 있을 뿐이다. 만삭의 몸인 이평은 짐을 지고 걷자니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원수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일만 했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은 그녀는 힘든 일에도 익숙했고 신체 또한 건강한지라 근근히 견뎌나갈 수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혹한의 사막을 건너게 되었다. 아직 10월이었지만 북극은 매우 추웠다. 게다가 이날은 느닷없이 눈발이 흩날리고 모래바람까지 불어 눈을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한 줄로 늘어선 300여 명이 추위에 떨며 끝없는 사막을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북쪽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먼지를 휘날리며 무수한 병마가 돌진해왔다. 벌떼같이 몰려든 그들은 뜻밖에도 한 무리의 패잔병들이었다. 인솔자가 가죽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사막 북쪽의 어느 부족 같았다. 금나라 병사들은 그들을 보자 하나같이 활과 창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는데 꽤나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어떤 자는 말을 타지도 못한 채 미친 듯 달아나다 곧 쫓아오는 말발굽에 짓밟히기도 했다. 이평은 단천덕과 함께 있었으나 쑥대밭이 된 그들 무리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평은 짐을 내팽개치고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병사들은 제 한 목숨 챙기기에 급급해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평이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길로 모래 언덕에 엎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몽롱한 의식 속으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곳이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몸을 움직여보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눈도 그쳐 있었다. 한 줄기 밝은 달빛이 눈 위를 비추었다. 순간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알고 보니 배 속의 태아가 이 전란 중에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자네 아이였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빨로 탯줄을 끊고 아이를 꼭 껴안았다. 달 아래 비친 아이 모습은 눈썹이 짙고 목소리가 우렁찬 것. 이 죽은 남편을 빼닮은 것 같았다. 눈 위에서 출산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평은 아이를 보자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는지 미친 듯이 언덕을 기어 올라가 반대편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겨 추위를 피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구덩이 속에 숨어 하룻밤을 보내고 이틀째 정오가 되었을 때였다. 사방이 조용한 것을 확인하자 이평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주위엔 시체와 죽은 말뿐이고 황사와 백설이 뒤엉킨 평원엔 버려진 무기만 가득했다.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죽은 병사들의 짐을 뒤져 비상식량과 불 붙일 도구를 찾았다. 그러고는 말의 살을 배원에 구워 먹었다.
또 그들의 가죽 혁대를 띠삼아 아이를 안고 가죽옷도 벗겨 입었다. 다행히 혹독한 추위로 말의 시체가 썩지 않아 말고기로 연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10여 일을 견디자 조금씩 기력이 생겼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무작정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을 얻자 단천덕의 행방이 묘연해진 게 한으로 남았다. 그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바득바득 이를 갈았다. 그러나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표정으로 아이 얼굴을 감싸 안았다. 자신은 어떤 고생을 겪어도 상관없지만 아이만은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파릇파릇한 풀이 제법 돋아있는 곳에 다다랐다. 때는 이미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말 2마리가 달려왔다. 말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녀의 행색을 보고는 말을 멈추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녀는 사막에 오게 된 경위, 폐잔병들과의 조우, 눈 위에서 아이를 낳은 사연까지 모조리 설명했다. 그들은 몽고의 유목민으로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몽고인은 천성이 착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그들은 모자를 불쌍히 여겨 자신들의 몽고에 데려가 저녁을 먹이고 잠을 재웠다. 몽고인은 유목민으로 물과 풀을 따라 가죽을 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다. 그래서 모포로 천막을 지어 바람과 눈을 막았는데 이것을 몽고포라고 불렀다. 그 유목민들은 그곳을 떠나며 이평에게 양 4마리를 남겨주었다. 이평은 사막에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아이를 키웠다. 물가에 나뭇가지로 엮은 초가를 짓고 가축을 키웠으며 양모로 담요를 만들어 유목민들의 양식과 교환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6살이 되었다. 이평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이에게 곽정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는 조금 늦돼서 4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하고 기운은 좋아 벌써 소와 양을 몰 줄 알았다.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가축이 조금씩 불어나자 생계도 안정되었다. 또 몽고인들과 왕래하면서 몽고어를 배웠는데 모자가 둘이서 대화할 때는 여전히 고향 이만의 사투리를 썼다. 이평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투를 배웠으면 했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지라 종종 그것을 서운해했다. 이뷰 사조영웅전 제1권 6장은 복수와 정의, 체면과 운명의 무게가 한데 뒤엉킨 장이다. 강남 7괴와 구척이의 갈등은 무공의 우열이 아니라 자존심의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그 끝은 18년 후 아이들의 대결이라는 기이한 약속으로 귀결됐다. 칼이 아닌 교육, 증오가 아닌 양육으로 승부를 가리자는 제안은 그 자체로 무협의 틀을 벗어난 철학적 반전이었다. 한편 이 장의 또 다른 축인 이평의 고난은 단천덕의 추악한 욕망과 대비되어 더욱 처절했다. 전란과 눈보라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는 장면은 무협 세계에서 드물게 모성의 승리와 생명의 끈질김을 담아낸다. 곽정의 탄생은 단순한 주인공의 출발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복수와 산 자들의 맹세가 하나의 생명으로 전이되는 순간이었다. 이 장은 무협소설이 단순한 강자 대결이 아님을 보여준다. 칼보다 깊은 후회, 무공보다 무거운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걸 안고 태어난 한 아이. 여기서부터 진짜 전설이 시작된다.